자, 부동산 유동화 제도 보겠습니다. 329쪽 보시겠습니다. 자산 유동화 제도 밑줄 치시고요. 자산 유동화 제도. 이 자산 유동화 제도는 향후 계속해서 많이 발전될 여지가 많은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쪽을 연구하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자산 유동화 제도는 지금 이제 은행권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쪽에 투자가 이루어질 걸 예상을 합니다. 이번에 법 바뀐 거 보면 뭐냐면 자, A은행이 있다고 가정할까요? 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이 있는 거죠. 집을 가지고 와서 은행에 와서 대출을 받아가죠. 대출이 나가죠. 얘들은 이제 집이 생겼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개념인 거죠. C도 은행에 집을 맡기고 대출이 이루어졌고, D도 집을 맡기고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E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뭐만 쌓이고 있는 거죠? 집만 쌓이고 있죠. 집만 쌓이고 있습니다. 돈 없어지고요. 돈 없어지고. 이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집들 하나로 묶습니다. 하나의 상품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서 이걸 판매를 하는 거죠. 판매를 하는데 직접 판매하면 좋겠지만 정부에서 끼어든 거죠. 주택금융공사라고 있어요. 이 주택금융공사가 끼어들어서 정부의 신용도 문제 때문에 정부가 끼어들어서 이걸 사주는 겁니다. 이걸 사주고 이걸 다시 얘들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이런 구조. 이게 이제 유동화증인데 어떤 걸 유동화시켰냐면 유동화시켰다는 것은 현금화시켰다는 거죠. 집들을 돈으로 다시 만들어냈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오면 이 자금을 다시 주택금융공사 은행에 지급해주는 이런 구조가 유동화증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제 1차 저당시장, 이쪽을 2차 저당시장이라고 그러는데요. 1차, 2차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차입자입니까? 대출자입니까? 차입자라는 이 사람들은 차입자고요. 얘는 누구고요? 대출자. 얘는 누구죠? 투자자죠. 투자자. 이 투자자와 이 차입자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 사람은 돈을 빌려간 사람이고 이 사람은 돈을 가져다 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이겁니다. 이 투자자와 차입자를 구분할 수 있는지. 그래서 1차 저당 시장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대출. 2차 저당 시장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그냥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 나옵니다. 자, 어디로 보시냐면 쭉 넘어가셔서 자, 332페이지에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있죠? 별표 하나 칩니다. 저당시장의 구조에서 자, 구조에서 자, 차입자가 있고요. 차입자가 있고 차입자가 주택을 가져와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죠. 대출자로부터. 이게 뭐라고요? 1차 저당시장. 1차 저당시장이라고 하고요. 자, 대출자를 은행 보시면 돼요. 은행인데 은행이 직접 투자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직접 투자자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를 만나기 어려우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정부가 끼어들어서 이 투자자를 만들어주는데 이 투자자는 누구냐면 되게 외국인이라든가 돈 많은 법인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관 투자자라고 그러는데요. 얘들이 이 채권에 투자하는, 이 채권입니다. 이쪽에 채권에 투자하는데 얘들이 이 기관 투자가들이 왜 여기에 투자하냐 이거죠. 자, 우리 한번 따져보죠. 1차 저당 시장의 이자와 2차 저당 시장 이자가 있을 겁니다. 이자 어느 쪽이 높을까요? 네?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은행 입장입니다. 지금 은행이 자금을 조달해 와야 되잖아요. 자금을 조달해 와서 누구한테 줘야 돼요? 차입자한테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1차가 이자가 높겠어요? 2차가 높겠어요? 1차.
어디 가요? 1차. 1차. 여가 예를 들어서 10%다. 그럼 여기에서 5% 정도의 자금을 조달해와야 되겠죠? 그래야 5%싼 이자 갖고 와서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익이 생겨야 되니까.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쪽 시장은 이렇게 10%인지 뻔히 아는데 왜 여기에 투자할까요? 5%짜리에. 안전빵. 그렇죠. 안전빵입니다. 안전빵. 그 다른 말로 뭐 때문에요? 신용.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국민주택 채권. 국민주택 채권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국민주택 채권 대표적인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경우가 주택금융공사에 하는데 그래서 이쪽이 금리가 낮다는 거. 높으면 안 되죠. 이쪽 1차 저당 시장의 금리가 높고 2차 저당 시장의 금리가 좀 낮습니다. 2차 저당 시장에 투자하는 이유는 신용 때문에. 부도리움이 좀 낮다는 거죠. 거의 국채 개념이니까요. 공사잖아요. 공사에서 발행한 우리가 금융채 쪽에서 특수채잖아요. 특수채 발행하는 겁니다. 네. 안전합니다. 채권 종류를 보면 먼저 국가에서 발행한 국채, 그 다음에 정부기관 단체, 공사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발행한 우리가 특수채라고 합니다. 산업은행에서 발행하는 것도 특수채 일종이죠. 금융채라고 합니다. 그 다음 회사가 발행한 뭐라고 합니까?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삼성증권에서 회사, 삼성전자가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회사니까 회사채라고 합니다. 회사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 순천시에서 발행하면 뭐라고 할까요? 지방채. 여러분이 발행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 사채가 됩니다. 그래서 수가 좀 잘못됐는데요. 지방채, 회사채. 그래서 금리 순서가 이렇게 갈수록 높은 거죠. 국채 우리나라 수준 지금 이게 기준했을 때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금 이번 주인가 다음 주에 발표하죠? 금리 1.5인가요? 지금 1.5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채 시장 쪽 가니까 35%가 되는 거죠? 러시안 캐시 이런 회사채, 회사채 발행하기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기업들이 보통 몇 프로 발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RP 같은 경우는 혹시 이번 위기를 잘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나서요. 스프를 극복하고 나서 제가 보기엔 내년에는 발행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여기에다 투자하십시오. CB가 뭐냐면 전환사채. 전환사채에 투자할 때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거지 여러분 직접 투자하면 돈 벌 수 없습니다. 전환사채가 돈 버는 거예요. 채권에서. 전환사채가 뭡니까? 일단 회사에서 이자를 받고 있다가 이 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환사채 살 때는 회사의 주가가 10,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이었는데 경기가 좋아지면서 회사가 이제 버텨내면 살아남은 올라가요. 주가는. 이번 위기에 버틴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이 10,000원짜리가 100,000원 되는 거죠. 100,000원. 그럼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이 지분만큼 여러분 투자했던 금액이 1억이었다면 1억 원어치 많지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많은 근처보다는 뭐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이 근방에서 현재 주가 근처에서 주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1억을 바꿔요. 그럼 이제 얼마에 파면 돼요? 시장에 가서 10만 원에 파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주가가 안 오르면 이게 한 5년짜리 만기였는데 5년 동안 주가 한 번도 안 올라가고 그래. 그럼 뭐만 받으시면 돼요? 이자 받으면 되잖아. 이자 받으면 되고 5년 기간 안에 혹시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처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식시장에서 돈 버신 분들은 CB에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시장에서 샀다 팔았다 건 돈이 안 되고요. 이자를 받고 계시다가 회사 주가가 얼만큼 올랐을 때 주식으로 전환해서 딱 퉁치고 나와버리면 끝이에요. 이 기회가 지금 온 거죠. 대부분의 우리나라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합니다. CB 투자할 거예요. CB는 그래서 지금 그 IMF 때 여러분들 IMF 때 삼성전자가 주식시장에서 약 70조를 이렇게 가져갔거든요. 이거 발행해서 전환사채. 그들은 지금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IMF 때 회사가 좀 힘들어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환사채 많이 발행했는데요. 이때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에 돈 버신 분들이지 일반인들이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수는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후년 정도에 그 신문 딱 보니까 회사 가보니까 이제 은행이라든가 가면 있어요. 은행 가면 시비 발행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기업들의 앞날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2년 뒤에 되면 정리가 됐을 겁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겠죠. 그 기업 그때까지만 살아있는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많아요. 그 기업들이 발행하는 시비에다가 투자하시면 한 5년이나 3년짜리 투자하시면 3년 안에 굳어날 일은 없으니까 그때 정도 지나가면 이자 받고 계시다가 주식 오르시면 이제 전환하시면 돼요. 실제 주식으로 바꿔주니까요. 그래서 그때 주가에 비해서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분들이 CB에다 투자해 돈 벌었는데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뭐 6만 원, 5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2년 뒤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97년 10월 달 98년이죠. 2월, 3월 달에 주가가 빠져있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막 5만 원, 6만 원도 안 됐어요. 4만 원 됐나? 근데 이게 1년 만에 주가가 아시다시피 100만 원 갔죠? 이렇게 주식 다 사채 처분해. 그럼 회사 입장에서 뭐가 좋냐면 채권이 갚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주식이 되면서 자기 자본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경영권 문제가 좀 대두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번 거지. 포스코라든가 포항제철이라든가 다들 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히 주식시장에 얼쩡거리지 마시고요. 제발 채권에다가 가만히 갖고 계시다가 이자 따박따박 받고 있다가 주식시장 오르고 있으면 주식시장이 또 언제 상투냐면요. 상투란 꼭지냐면 9시 뉴스 보시면 돼요. 9시 뉴스 저희가 꼭지 뉴스라고 해서 첫 번째 방송에 맨 첫 뉴스가 주식시장이 사상 최대치의 금액을 경신했다든가 고점을 찍었다든가 이러면 빨리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번 나오면 무조건 상품입니다. 3번 딱 기억하고 있다가 첫 번째 나왔어요. 9시 뉴스 보는데 갑자기 주식시장이 상투를 쳤대요. 아니 상투가 아니라 최고가를 경신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투자하신 한 5분의 3분의 2좀 정리하시고 3분의 1만 그다음 한 2주 지난 한 달 지나니까 또 그런 뉴스가 나와. 그럼 또 정리하시고 한 번 더 나오면 이제 마지막 딱 정리하시고 채권 쪽에 넣어놓으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죠. 9시 뉴스 나오니까 뭐 더 투자하시려고 옆에 있는 부인한테 거봐 내가 잘했지 이렇게 그렇잖아요. 잘했지 당신 숨겨놓은 돈 갖고 와 그래가지고 이때 망하는 ELS로 망하는 거죠. 자, 안타깝습니다. ELS는 솔직히 ELS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다음에 은행 가면 ELD가 있고요. 네, 지금 여기 가입되신 분 많을 거예요. 말씀 안 하셔도 지금 이 원금 손실 구간이 도달해버렸죠. 도달해서 이번 주에 보니까 이번 주에만 원금 손실 구간에 도달한 게 약 6조 정도 되던데 ELS 투자한 게 뭘 모르고 투자한 거죠. 이거 똑같아요. 은행에서 이거 팔았어요. 주가에서 연동형 이거 홍콩 주가하고 많이 연결시켜놨어요. 또 중국 주가하고 중국 20% 빠질지 몰랐을 겁니다. 20%만 안 빠지 원금 보장이 있잖아요. 원금 보장이라니까 국가에서 보장한 줄 알아요? 국가가 보장한 게 아니라 이 상품을 만든 은행에서 보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밑에가 떨어져 버리니까 지금 제가 보기 ELS 우리나라 ELD, ELS 지금 한통속인데 아마 제가 보기엔 원금 다 깨졌을 겁니다. 거의 그냥 지금 여기서 10%만 5% 정도만 더 하락해버리면 2100포인트, 2000포인트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15%, 한 10% 이 정도로 구성하거든요. 하락폭을. 그냥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ELS가 좀 재밌는 게 여러분들 투자를 모르신 분들이 되게 은행 가니까 은행 쪽을 잘 믿잖아요. 제 말은 안 믿어도 진짜 안 믿습니다. 제 말은 절대 안 믿어요. 근데 누구 말을 믿어요? 은행 직원이 딱 앞에서 적금이 만기가 됐어요. 1000만 원이. 1000만 원 되니까 금리가 2%니까 은행 직원이 뭐라고 합니까? 고객님 원금 보장해 드리고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원금 보장이라는 게. 플러스 3%에서 6%, 7% 될 수 있죠. 6%, 7%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가가 조금 오르면 조기 상환합니다. 이 세 가지 확 하는 거죠. 기간은 3년인데 보통 2년짜리 많이 만들죠. 2년, 3년인데 이 중간에
주가가 이렇게 한 번이라도 10%에 도달하면 6% 이자 드리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식 오르면은 갇혀 오른 거예요, 이것이. 갇혀 올라서 두 달 만에 상환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두 달, 세 달 만에 상환돼요. 그러면은 처음에 1,000만 원 갖고 있어요. 긴가 민가 하면서. 그래, 은행 직원 이야기 하는데, 우리 이대리 나하고 알고 지낸 지가 10년인데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투자했다가, 오! 진짜! 넉 달 전화가 와, 갑자기 이대리야. 뭐라고요? 거기 돈 찾아가라. 몇 프로? 6%. 근데 이게 11살로 딱 어마어마한 거죠. 야, 나 진짜 잘하구나. 믿어야지. 요거 이제 1,000만 원에다 또 플러스. 갈수록 늘어납니다, 이게. 금액이. 투자 금액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끝에서 빠져버리면 1,000만 원만 갖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 200대 있는 거죠. 지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쩌면 그렇게 반복을 하는지. 제가 보기엔 이게 교육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부재인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ELS라든가 ELD, 이렇게 은행 쪽을 거래하시는 분은 ELD에 많이 가입되어 있을 거고요. 주가지수 연동형이거든요. 여기 가입되신 분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기 때까지 간다고 해서 보장해주지 않아요. 만기 때 만약 주가가 더 하락해버리면 더 손해입니다. 큰 손실입니다. 지금 좀 더 적당하게 손해가 났다면 세계 경제가 한참도 앞을 못 보는 순간이니까 내 투자가 실패했구나 빨리 깨달으시고 해결하시고요.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쥐가 어떻게 알아? 괜찮을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믿지 마시고요. 투자 상품. 그래서 이런 투자 상품은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이런 투자 상품이 가장 많이 가입되는 데가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네 가지인데 차라리 여기에 할 바에는 참 펀드 한 것보다 펀드 한 게 나아요. 펀드. 대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대체가 안 됩니다. 대체가 안 돼. 대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체 방법이 없습니다. 만기까지 갖고 간다? 만기 때 갖고 가면 손해랑 그대로 해지해서 줘버린대요, 여러분한테. 근데 펀드는 만기한 개념이 없잖아요. 기한보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음 상승 사이트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기다리면 되는데 이 금액이 많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쪽 지역에도 많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있으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투자성 상품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신용에 의해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자, 보죠. 332페이지에. 자, 차입자가 있고요. 밑줄 칩니다. 차입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금의 수요자 밑줄 칩니다. 자금의 수요자고요. 대출자가 있고요. 대출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등의 자금의 공급자를 대출자라고 그러고요. 이러한 대출자를 1차 대출 기관이라고 합니다. 3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밑줄 치고요. 여기 순천에도 있죠?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본시장의 여유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도록 대출자와 투자자 사이의 유동화 중개기관 2차 대출기관 밑줄 칩니다. 2차 대출기관을 우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합니다. 자, 1차 저당시장 유의가 있었고요. 유의.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대출자가 자금을 차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시장을 우리가 1차 저당시장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게 답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333쪽에 보시면 2차 저당시장 보겠습니다. 2차 저당시장에서 2차 저당시장에서는 동그라미 5번에 의해서 2차 저당시장의 발달은 대출기관의 융자력을 높여서 주택금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밑줄 치고요. 일단 유동화라고 있네. 위에 있네. 4번에 있네요. 2차 저당시장은 저당채권 유동화의 결정적인 한 유동화가 증가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유동화 증가.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하고요. 2차 저당시장에서는 유동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동화. 이 문제는 올해 출제할 겁니다. 작년에 안 나왔었던 것 같아요. 유동화 문제. 유동화 문제가 같은 데서 자 522쪽 가보겠습니다. 522쪽에 자 522쪽에 구본 문제가 올해 나올 텐데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응용할 거냐면 유동화 쪽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이 문제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구분하는 문제가 혹시 독립적인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신디게이트는 지분금융입니까? 부채금융입니까? 지분금융이에요. 신디게이트. 소액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투자를 하는 것을 신디게이트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4번 질문은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요. 부동산 금융, 부동산 운영 대상으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9번에 1번 질문. 오랜만에 이 문제 출제가 됐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하여 주택저당 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리에 누가 대출자 뭐 이렇게 많이 넣어놨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저당 증권을 발행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금융공사도 저희들은 뭐 사회에서는 신의 직장이라고 하죠. 신의 직장. 대한민국 집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신디게이트 만들어서. 순천에도 아마 있고요. 순천에. 모기지 하려면 여기 가야 되나요? 모기지. 주택연금 받으시려면 여기 있다 하는 것 같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여러분들 65세 이상인가요? 63세 이상이신가요?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요. 자, 그래서 333쪽에 방과로 2번에 2차 대출 기간에서 두 번째 줄에 쭉 밑줄 치겠습니다. 이 질문 시험에 출제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올 걸 예상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되어 저당 채권의 이동화를 담당하고 있다. 이동화를 하는 거지 운용을 담당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 시험에서 예전에 운용을 담당한다 이렇게 나왔었죠.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 137번 키워드입니다. 137번 키워드가 자 137번 키워드를 보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국민주택기금 관리 및 운용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운용은 얘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얘들은 유동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출제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같은 개념으로 주택연금제도가 시험에 출제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137번 키워드와 138번 키워드는 같이 나오진 않아요. 같이 나오는데 유동화와 관련돼서 한 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제도는 요즘 하도 자주 바뀌니까 안 나오는데 개념 정리는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334쪽 가시면 자, 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파급 효과 보시면 한 번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유동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고요. 금융기관은 주택금융자금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3번에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향상되므로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킨다. 별표 칩니다. 3번 질문 별표 2개 정도 치시고 이 질문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가시냐면 금융기관의 유동성은 좋아져요. 유동성은 좋아지는데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은 감소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위험은 감소시키고 유동성은 어떻게 해주고요? 좋게 해주고요. 돈은 풍족하게 주어지고 돈이 돌지 않는 것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집만 갖고 있는 건 유동성 위험에 빠진 겁니다. 집만 갖고 있는 것은. 이걸 현금화 시켜야 되니까 현금화 시키는 것은 유동화 시킨 것이고 집만 갖고 있는 것은 유동성 위험에 빠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성이란 게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자, 제가 이 분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분필을 갖고 있는데 자, 제가 분필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분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이 분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은 해야 되겠죠. 빨리 팔리면 유동성이 좋은 거예요. 빨리 안 팔리면 유동성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주식과 채권이 있다. 그러면 주식 중에서도 주식에서도 거래가 활발한 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는 종목이 있습니다. 유동성은 이게 좋은 거죠. 즉시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유동성은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면 유동성이 좋은 거고 그다음 즉시 현금화가 어려우면 유동성이 나쁜 거다 보시면 되겠어요. 유동성이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즉시 현금화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서 즉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쪽에 투자가 돼 있으면 유동성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동성이 나쁜 것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부동산 쪽은 왜 유동성 문제가 나오냐면 왜 유동성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보통 단적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거래가 그렇죠. 빈번하지가 않잖아요. 거래가 장기적이잖아요. 약간의. 그래서 유동성 문제 꼭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을 활발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방금 말한 저당 채권 이런 거예요. 그리고 리츠 같은 경우. 리츠는 이런 개념입니다. 리츠. 저희는 리츠법은 안 하니까 리츠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순천에 이렇게 100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자, 건물이 부동산에 있는데 이 부동산에서 여러분 따져보니까 수익이 괜찮아요. 한 10% 정도 수익이 나온다고 가정해볼까요? 해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돈이 없어. 100억이. 이 건물을 사야 되는데 100억이 없기 때문에 이 100억을 쪼개버립니다. 5천원짜리로. 쪼개. 5천원씩 한 주씩 뭐예요? 투자자를 팔아요. 투자한테 팝니다. 한 주. A라는 사람한테도 한 주 팔고 B라는 사람 와서 어느 돈 있다 해서 2주 팔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100억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사는 거예요. 리츠가.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나서 리츠는 제한이 있습니다. 한 기간이 있거든요. 한 5년. 5년 동안 운영하다가 10% 이자 주고 배당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건물이 상승해서 예를 들어서 200억으로 200억이 팔아서 또 지분 만큼 주고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리츠예요. 그러니까 리츠는 지금 우리나라가 활발하게 운영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부에서도 아주 소규모로도 해준다 하니까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20억짜리라든가 10억짜리 이런 건물에 대해서도 수익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투자자를 모시면 돼요. 투자자. 그래서 이번에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리츠를 주식을 발행하니까 투자해 주세요. 이렇게 이게 가능하답니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 유동화 제도 파급 효과까지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질문 좀 주의할 필요 있습니다. 3번. 금융기관의 유동성은 좋아지는데 반대로 유동성 위험을 또 감소하고 위험은 감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금융기관 주택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장기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증가하고요. 금융기관의 조달과 운영에서 만기 불이치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고요. 금융기관의 장기 대출에 따른 자금의 고정화 위험을 감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차입자가 있죠. 차입자,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로 인하여 차입자는 주택금융 수입 폭이 확대되겠죠. 확대 동그라미입니다. 돈 빌릴 수 있잖아요. 예전에 F가 갔더니 F가 돈이 없대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바로 들고 가세요 했는데 B가 여기서 돈을 자금 조달해서 이렇게 주게 되면 수입 폭이 넓어진다 이런 개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내 집 마련에 기회가 된다고 되어 있네요. 저당 채권 투자자 밑줄 치고요. 투자자 밑줄 치시고 투자자와 차입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택 저당 채권 유동한 저당 채권 투자자에게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요. 다양한 만기 구조로 발행되고 장장기 상품의 비율이 높아 저당 채권 투자자는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고요. 3번에 밑줄 칩니다. 쭉 밑줄 칩니다. 저당 채권 투자자에게 안정성, 수익성, 황금성 등을 모두 갖추고 있는 투자 상품을 제공한다. 여기서 저당 채권 투자자의 동그라미 칩니다. 투자자예요. 시험에서는 차입자라고 나올 겁니다. 저당 채권 투자자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MBS 발행하게 되면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죠. 특히 어느 쪽에서 많이 투자했냐면 최근에 한 5.1달러 때문에 아랍 쪽에서 국부펀드라고 하거든요. 국가에서 만들어서 운영한 펀드 국부펀드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많이 투자했고 우리나라는 국부펀드 만들어서 개방식 당하고 있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었던 거 그거 있잖아요. 해외 투자하는 거 그 이쪽이 국부펀드인데 손실이 어마어마하다잖아요. 한국투자공사인가요?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죠. 우리나라. 자, 335쪽 보겠습니다. 자, 주택담보부 증권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MBS, MBBS 막 이렇게 쭉 있는데요. 예, 자, 335쪽에 저당담보부 증권의 분류에서 지분형 MBS가 있고, 그 다음에 자산 매각 방식으로 증권 형태로 발행된다. 예를 들어 주택 저당 채권 이체증권 MPTS는 지분형 MBS다 되어 있는데요. 이 한 장 넘겨봅니다. 336쪽에 영어가 나와서 어려워하시지 말고 자 방과로 1번에 저당 채권 이체증권에 밑줄 치시고 이체 동그라미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체 저당 채권 이체증권에 동그라미 밑줄 치시고 MPTS라고 시험에 안 나옵니다. 가로로 주어집니다. 이런 시험 문제는 반드시 영어를 가로로 주어져요. 그래서 그 MPTS라고 외우시는 게 편하기도 하는데 자 영어에서 패스라는 게 있거든요. 패스 뭐가 있다고요? 패스 직접 주는 거 이렇게 상대방한테 직접 주는 거 뭐라고요? 패스 직접 줘버려요. 뭐냐면 자 얘들이 은행이 투자자에게 직접 줘버리는 거. 직접 얘들이 이런 유동화 증권을 만들어서 얘들한테 투자자를 모아서 직접 줘버리는 거. 이건 MPTS
S라고 해요. 패스 스루 방식입니다. 패스 스루. 직접 줘버려요. 자, 여기서 직접 줘버린다는 것은 자, 이 채권에 대한 위험이 있겠죠? 이 리스크를 전부 누구한테 떠넘긴다는 거예요? 투자자한테 떠넘기는 것이 MPTS예요. MPT. 패스했다. 그대로 다 줘버렸다는 거야. 누굴 거치지 않았죠? 이 경우에 주택금융공사 거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직접 은행에 가서 투자하는 겁니다. 좋은 점 뭘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고수익, 나쁜 점은요? 고위험. 모든 책임을 누가 지니까요? 투자자. 그래서 이자는 누가 받아갈까요? 투자자. 손해에 대해서, 손실에 대해서도 투자자. 이게 뭐라고요? MPTS. 그래서 MPTS 영어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P. 패스했다. 위험. 리스크를 전부 패스해버리는 거, 넘겨버리는 거. 누구한테 넘겨버렸다고요? 투자자한테. MPTS 방식은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투자자. 그래서 336쪽에 MPTS는 지분형 주택저당증권이야. 지분형의 동그라미 칩니다. 투자자가 책임을 지니까 이게 지분형이에요. 투자자가 책임에 대해서 지분형의 동그라미 칩니다. MPTS는 뭐라고요? 지분형이다. 그 다음에 단가로 3번에 보시면 MPTB가 있어요. MPTB. 자, 여기서 P가 뭐냐면 아까 위에서는 패스였죠. 여기는 페이요. 페이가 뭡니까? 지불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불해요. 뭐냐면 중간에서 수수료를 지불해. 그래서 은행에서 위험을 감당할 게 아니라 얘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얘한테 넘겨버리는 겁니다. 넘겨버리고 얘들을 만나는 거예요. 중간에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 방식. 그래서 밑줄 칩니다. MPTB에서 모기지 페이 스루 본드가 채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MPTB는 그 패스 방식과 페이 방식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 빠졌다. MBB 있네요. MBB. 자, MBB 뭐죠? 위에 저당채권, 담보부 채권 보겠습니다. MBB란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채권적 성격의 주택저당채권인데 이건 전부 발행자가 책임을 져요. MBB는 전부 누가 책임진다고요? 발행자. 그래서 발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발행자가 져요. MPTS는 누가 책임지고요? 투자자. 이 두 개를 섞어놓은 게 방금 MPTB예요. 그래서 좀 복잡한데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방가로 4번이 출제할 거예요. 방가로 4번. 다계층 채권. CMO가 출제합니다. CMO 출제하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CMO는 이혼 분산을 위해 하나의 주택저당 채권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를 다양하게 밑줄칩니다. 만기와 이자를 다양하여 발행한 여러 종류 채권 밑줄칩니다. 여러 종류 채권. 이렇게 발행합니다. 발행을 할 때 트렌치 증권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그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띵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하나 싸고 또 위에 하나 있고 또 위에 있고 이렇게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 이거 선택하라고요. 투자자한테 선택하라. 그래서 위에 가면 신용도가 좋은 거, 신용도가 높은 거, 여기 신용도가 낮은 거. 신용도가 좋으면 부도날 위험이 없죠. 부도날 위험이 없으니까 금리가 어떨까요? 쌀까요? 비쌀까요? 이자가 싸요. 이게 3%다. 5%, 7%, 9%, 11% 이런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CMO라고 합니다. 다계층 채권. CMO는 투자자 입장에서 뭐가 좋을까요? 선택할 수가 있죠.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게 답이에요. 자, 신용도가 높으면 수익은? 수익이 좀 낮죠? 수익이 낮고요. 다음 신용도가 낮으면 수익은 높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은데 딱 하나 좋은 게 있다잖아요. 정크본드. 정크본드 지금 수익률 어마어마합니다. 뭐 아니면 더해요, 이게 지금. 정크본드가 뭐냐? 부도난 채권을 뭐 하는 거예요? 거의 부도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엄청 비싸요. 채권에. 여러분들 그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그 작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런 별볼일 없었다 생각하시는데요. 작년에 펀드에 투자해서 펀드가 수익률 100%가 넘은 거 많죠?
펀드에서 100% 수익률 많습니다. 헬스 쪽에 투자한 것은 한미약품을 포함했던 펀드들은 작년 수익률이 50%, 70%, 100%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주식시장에 좀 다운돼서 펀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정크 펀드는 채권 펀드거든요. 부도난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대박주가 나와요. 여러분 투자라는 거 아닙니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리스크 차원에서 여러분 자금 분산을 꼭 하셔야 돼요.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 이렇게 하는데 안전자산이 많아야 되겠죠. 많은데 위험자산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위험하다는 것은 수익률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자산이 90%고 예를 들어서 위험자산 10% 이렇게 가져간다면 수익률은 이쪽에서 90%가 나오고 안전자산 10%가 나옵니다. 수익률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이런 구조를 안 해봤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분산 투자라든가 포트폴리오를 배우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직장 생활하다가 갑자기 배우니까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위험자산에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위험한 있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투자를 안 해버린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안전자산이 좋냐, 또 위험자산이 좋냐, 그건 다른 문제 같아요. 다른 문제인데 분명한 것은 지금같이 마이너스 금리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험자산도 전체 자산에서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5%에서 10%는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5%에서 10%를 가져간다면은 또 이 위험자산에서도 또 나눠야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상품으로서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위험자산, 약간은 위험자산인데요. 근데 이게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체 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먼저 파악하시고 또 이 위험자산 또 분산해 봐야죠. 분산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2017년까지는 가장 좋은 상품은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 조합입니다. 이 개인 투자 조합은 소득 금액이 8,800만 원까지는 100% 아니 5천 3천만 원까지 1,500만 원까지인가? 1,500만 원. 이 1,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100% 해줍니다. 100% 해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개인 투자 조합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게 보통 3년 투자하는데 소득 공제가 작년에 100%로 확대됐어요. 100% 확대됐으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소득이 그 가구당 봉급 생활자가 4천에서 5천 정도 이 정도 구간이고 또 8,800 이상 구간이지 않습니까? 세법 시간에 배우시면 누진 세율이니까 이 구간에 해당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30% 환급에서 이쪽이 38.5인가요? 35.5인가요? 38%인 줄 알았는데 자, 이걸 환급 받으면 어느 정도 받냐면 1,500만 원 투자하시고 일단 450만 원 환급 받아버린 거예요. 이런 상품이 어디 있어요? 1,500만 원 투자해서 450만 원 수익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세금을 환급 받습니다. 받고 회사로부터 이자를 받아요. 이건 실입에다 투자하는 거거든요. 전환사채. 그래서 얼마를 받냐 보통 5% 정도 투자해 주는 것 같아요. 5%. 그리고 여기에 개인 투자 조합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중소기업청에서 선정을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처럼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라우딩 펀드가 더 위험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크라우딩 펀드에서 성공을 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근데 개인 투자 조합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거 누가 지금 많이 하고 있냐면 고소득자 중심으로 지금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투자 조합이니까 여러분들이 조합을 결성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결성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대한 조합단이고 나중에 이 회사가 뭐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는 뭐 이자 받고 끝나는 거 손해도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에 이미 여러분들 소득 환급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되면 60%에서 70% 환급을 받더라고요. 1,500만 원 투자하면 실제로는 한 400만, 600만 원 정도 하면 900만 원 투자한 거잖아요. 900만 원. 나머지 환급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개인 투자 조합이 왜 활성화가 안 됐냐면 독일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는 투자가 60%가 거의 40%에서 60%가 개인 투자 조합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조합 문화라든가 이런 쪽이 잘 안 돼서 지금 홍보가 안 됐는데 이게 한시적입니다. 2017년까지는 끝나요. 근데 연장할지는 모르겠어요. 연장할지 모르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재작년인가요? 그때 한번 독일 갔다 왔죠?
그래가지고 이거 들고 와서 다 이런 거 해야 된다. 투자자를 모아야 된다. 근데 제도가 좀 복잡해서 못했는데 이제 크라우딩 펀딩까지 한다고 하니까 좀 더 확대되는 개념이다 보여주시면 되는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니치를 하니까 이 개인 투자 조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참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펀드를 못 올 수가 있어요. 투자를. 개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뭐 몇천만 원 하든 얼마를 하든. 그럼 기업들은 또 뭐가 좋냐면 개인 투자 조합으로부터 자금 유치를 받으면 정부에서도 대출을 해줘요. 무이자로. 그만큼. 연구 자금 원고로. 그래서 서로 좋은 이렇게 제도가 있는데 눈간 이렇게 강의하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그 위험자산에는 꼭 투자할 금액이 좀 있다.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개인 투자 조합이 세 종목에 투자하시면 돼요. 분산 투자 330 투자하시고 330, 330. 그럼 최악의 경우에는 한 종목에서 100% 수익 나고 여기서 20% 수익 나고 마음니까 여기서 1000% 수익 날지 주식이라 알 수가 없잖아요.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손해는 없습니다. 이게 세 개 종목 투자하시면 개인 투자 조합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세금 공제받고 국세청에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 들어가 있어요. 국세청 연말정산 하실 때 개인 투자 조합에 투자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중에서 소득공제가 우리나라 없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제일 지금 직장인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소득공제 받는 상품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세 투자라고 그러던데 이보다 더 확실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이 다 투자가 된 뒤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주식 투자라든가 펀드에 투자하시는 거지 이런 쪽도 아직 안 돼 있는데 아직 정부에서 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도 좋으면 이렇게 1,600만까지 제한시켜 놨겠습니까? 더 많이 하죠. 세금이 좀 부족한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험자산, 근데 이게 가계에 대한 자산이 분명히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3년 동안 놔둬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금리가 이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일 나은 상품 같아요. 크라우딩 쪽에 따른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경험이 미숙합니다. 그래서 크라우딩 쪽을 여는 제가 보기에는 하시지 마시고요. 이 크라우딩 펀드 가지고 다니시는 분 많아요. 주위에. 혹시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막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이미 오래전에 시작했어요. 근데 이날에 소득공제가 50%였고 작년부터 100% 받게 된 거죠. 1,500만까지. 그 다음에 1,500만 이상 투자가 어떻게 되냐? 소득공제 50% 해줍니다. 50%. 1,500만 이상 투자 금액이 되겠어요. 제가 약간 이쪽 투자 쪽에 와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여러분한테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제가 이제 서울 쪽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약간 부자들하고 평범한 사람들 차이점이 이런 것 같아요. 부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자수성가하신 분이 있고요. 서울에서 제가 여의도에서 뵀던 분들인데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있고 또 한 분은 어떤 분들이냐 전문직종입니다. 전문직종, 우리가 말하는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자가 되신 분인데 이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차이점이 있거든 요. 부자들 하면 바쁘잖아요, 둘 다. 근데 부자들 듣습니다. 들어요, 일단 들어봅니다. 여기서 들어요. 첫 번째 그냥 근데 전혀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개인 투자자 처음 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들어 열심히 경청합니다. 그리고 매너 있어요. 제가 바쁘니까 10분 이내에 끝내주세요. 아니 20분 이내에 끝내주세요. 대체 항상 여쭤보잖아요. 먼저 몇 분 정도 시간 있냐고. 그 안에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이렇게 하면 그 시간 되면 제가 딱 나오는 거죠. 여기도 그래요. 여기 이제 뭐 주저리 이야기하고 아무튼 그러다가 똑같은 정보를 이분이 두 번째 들었습니다. 두 번째 들으면은 이 사람들 알아봐요.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개인 투자 조합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아봅니다. 근데 이쪽은요, 두 번째 간 거라는 줄 아십니까? 그거 알아? 그거 들었어? 그래. 그거 아는데 뭐, 이렇게. 그리고 더 이상 액션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알아봐. 그리고 똑같은 정보를 다른 사람 경험을 통해 세 번째 듣잖아요? 이 사람들 실천해버려요. 실천해. 근데 이 사람들 어떤지 아십니까? 세 번째 누가 정보를 똑같이 전달하고 가면 자기가 설명해요, 자기가. 자기가 설명한다니까? 자기가 설명. 그리고 저 사람 실천 안 해요. 제가 느꼈던 게 이 차이죠. 똑같은 정보를 처음에 듣는 거 다 수선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나 이분들이나
두 번째 조건은 알아본다는 것이 이 사람 전문직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학력수준이 좀 떨어지니까 주위분들한테 알아봐요. 이런 분들 통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 진짜냐? 그리고 세 번째 가면은 바로 실천하죠. 아마 저한테 이거 오늘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는데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2017년도까지 한계이기 때문에 제가 좋은 기회입니다. 내년까지 기업들이 살아남는다면 아마 3년 뒤에는 이 회사들 매출액이 10배가 넘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요. 5배. 왜냐하면 투자할 때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투자할 때 지금 현재 매출이 100억이에요. 근데 3년 뒤에 여러분들이 익사이팅 할 때 끝낼 때 이 회사 매출이 500억이겠다면 5배 벌고 나오는 겁니다. 투자 금액을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 그 동안에 이자 받고 그 다음에 플러스 세제 혜택 받고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인데 정부에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다가 지금 못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하반기에 국민재산 프로젝트가 이미 가동됐기 때문에 크라우딩 쪽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하면 딱 적당하냐면 중소기업은행하고 또 기업은행 기업증권이 하면 딱 맞아요. 근데 아직 증권사에서 이쪽에 들어갈 여력이 없고 또 이거 오프라인에서 하는 데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쪽에서도 별로 없으니까 이런 잘 모르실 건데 내년에 더 연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이 제도는. 근데 내년에 가봐야 되겠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세제 혜택을 좀 못 받아서 좀 답답하다, 세금 내는 게 너무 많다 이러신 분들은 한번 살짝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세액공제 쪽에서 상권이. 이런 개념입니다. 개념은. 자, 337쪽에 CMO까지 오늘은 하고 끝내겠습니다. CMO. 자, 그래서 CMO 보시겠습니다. CMO는 주택저당 채권의 발행총액을 다양한 이자율 및 만기 구조를 가진 몇 개의 복수 계층으로 나누어 순서대로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CMO는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이 서로 다른 것이 일반적인